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잠들기 전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취업 시즌이 다가오면 공기 중에 떠다니는 미묘한 긴장감 같은 게 느껴집니다. 마치 수능 전날 교실의 공기처럼 희망과 절망이 뒤섞인 그런 냄새 말이죠. 몇 년 전 제가 처음으로 넥타이라는 걸 매보게 되었을 때는 주변에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한 후배나 친구들에게 의기양양하게 술을 사주곤 했습니다. 마치 인생의 모든 답을 아는 현자처럼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면서 조언인 척 허세를 떨었죠. 이봐, 면접은 말이야. 자신감이야. 자신감 같은 지금 생각하면 손발이 오그라드는 소리들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세월이 흘러 제 주변 사람들도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밥벌이를 하고 있고 취업 관련 질문을 해오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맘때가 되면 지독하게 길고 어두웠던 저의 취업 준비 시절이 안개처럼 피어오르곤 합니다. 저라고 해서 처음부터 순탄했던 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남들 다 가는 군대를 다녀오고 남들 다 받는 졸업장을 손에 쥔 뒤 저 역시 야망에 불타 인서울 취직을 해보겠다는 부푼 꿈을 안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이라는 도시는 지방 출신 청년에게 그리 녹록한 곳이 아니더군요. 수십 통의 이력서는 일십 당하기 일쑤였고 어쩌다 얻은 면접 기회에서는 저보다 훨씬 번지르르한 스펙을 가진 경쟁자들 사이에서 주눅이 들기 바빴습니다. 결국 통장 장호는 바닥을 드러냈고 저는 꼬리를 내린 개처럼 본가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더 이상 부모님 신세는 지지 않겠다고 큰소리치며 떠났던 아들이 결국은 다시 부모님의 품으로, 정확히는 부모님의 등골을 휘게 할 존재로 귀환한 셈이었죠. 부모님은 일단 뭐라도 해보라며 동네 편의점 아르바이트라도 알아보길 바라셨지만 그래도 4년제 대학을 나왔다는 자존심이 뭐라고 어떻게든 다시 취업 준비에 매달렸습니다. 제 본가가 지방 중소도시긴 해도 나름 이름만 대면 알만한 중견기업이 몇 개 있었기에 그곳이라도 뚫어보자고 마음먹었죠. 보기 좋게 번듯한 직장에 취직해서 부모님 어깨를 펴드리겠다고 다짐했지만 세상 일이 마음먹은 대로만 된다면 왜 해마다 뉴스에서는 청년 실업이 심각하다는 소식을 지겹도록 떠들어대겠습니까? 결국 저의 다짐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었고 저는 부모님 집에서 밥만 축내며 하루하루를 보내는 전형적인 등골 브레이커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머니는 동네 작은 교회에 다니셨습니다. 저희 집은 아파트 1층이었는데 이게 장점인지 단점인지 제 방 창문 바로 앞이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방에서 공부를 하려고 해도 듣기 싫어도 바깥의 온갖 소음이 뇌 속으로 파고들었죠. 아이들 떠드는 소리, 부부싸움 소리, 그리고 가끔은 고양이 울음소리까지. 그런데 언젠가부터인가 어머니가 교회를 다녀오시는 날이면 집 앞에서 다른 사람과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누고 들어오시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교인 중 한 분이겠거니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 대화 소리가 거의 매일같이 들려오자 저도 모르게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는 상대의 목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니 제 또래쯤 되는 젊은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맑고 또렷하면서도 어딘가 차분한 그런 목소리였죠. 나중에 알고 보니 저희 아파트 같은 동에 새로 이사 온 신혼부부가 어머니와 같은 교회를 다니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어머니와 친하게 지내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답답함 속에서 들려오는 저 낯선 목소리는 구원일까? 아니면 내 초라함을 더욱 부각시키는 소음일까? 저는 그저 그 목소리가 빨리 사라지기만을 바랐습니다. 제 방 안의 침묵이 그녀의 활기찬 목소리 때문에 더욱 무겁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 뒤로 어머니와 그 신혼부부 안에, 즉 그녀의 교류는 더욱 잦아졌습니다. 단순히 교회를 오가는 길에 마주치는 수준을 넘어섰죠. 교회를 가지 않는 날에도 두 사람은 자주 어울렸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어머니는 그 새댁이랑 브런치 먹고 올게라며 들뜬 목소리로 집을 나서셨고 돌아오실 때는 그녀가 직접 구웠다는 쿠키나 작은 소품을 손에 들고 오셨습니다.
어머니는 마치 새로 생긴 딸처럼 그녀를 아끼고 챙겨주셨습니다. 시골 친척 집에서 보내온 과일이나 채소도 항상 그녀의 몫을 따로 담아두셨고, 반찬이라도 새로 하면 어김없이 그녀의 집 현관문에 반찬통을 걸어두고 오셨죠. 물론 그녀도 받기만 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무언가를 주실 때마다 작지만 정성스러운 선물을 사서 보답하곤 했습니다. 그런 식의 교류가 계속되다 보니 제가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언젠가는 마주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운명의 날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머리가 덥수룩하게 길어 스스로도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미용실에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초여름에 햇살이 제법 따갑게 느껴지는 오후였죠. 아파트 입구에 다다랐을 때 익숙한 두 사람이 담소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그녀였습니다. 남편은 회사원이라 낮에는 일하러 가는 듯했고 제가 본 것은 항상 그녀 혼자였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그녀의 모습을 제대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제 또래 정도로 보이는 외모였지만 솔직히 나이를 가늠하기는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 당시 제 주변에는 결혼을 한 친구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신혼부부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당연히 저보다 나이가 많을 것이라 짐작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실제로 보니 저와 비슷하거나 많아봐야 서너 살 정도 차이가 날 것 같은 앳된 얼굴이었습니다. 눈이 큼직하고 콧망울이 예쁜 전형적인 미인형 얼굴이었지만 화려하기보다는 수수하게 아름다운 편이었습니다. 남자들이 첫눈에 반해 환장할 만한 그런 타입이라기보다는 보면 볼수록 매력이 느껴지는 그런 종류의 아름다움이었죠. 조금 똑똑해 보이면서도 어딘가 말을 붙이기 어려운 분위기를 풍기는 마치 젊은 시절의 담임 선생님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때가 초여름이라 그녀는 민소매로 된 하늘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더위를 피하기 위해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틀어 올렸는데 그 때문에 드러난 목선에서 어깨로 떨어지는 곡선이 햇살 아래 하얗게 빛났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에 땀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운동을 많이 한 것처럼 탄탄한 몸매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마르기만 한 것도 아닌 딱 보기 좋을 정도의 자연스러운 건강미가 느껴졌습니다. 그 부드러운 곡선을 보고 있자니 방구석에 틀어박혀 무기력하게 지내던 제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은 그녀가 어머니께 지난번에 받았던 반찬 그릇을 돌려주러 온 날이었습니다. 그릇 안에는 직접 구운 듯한 쿠키가 가득 채워져 있었죠. 머리를 자르고 돌아오는 저를 딱 마주치고는 그녀는 어머니를 보며 아드님이신가 봐요 하고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어머니는 맞다며 같이 살면서 인사 한번 제대로 시킨 적이 없다며 호들갑을 떨면서 제게 어서 인사를 하라고 등을 떠밀었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안녕하세요 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대뜸 만나서 반가워요 하더니 안녕하고 반말로 인사를 건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는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잘생겼네. 너 여자한테 인기 많지? 라며 마치 동네 어린애를 대하듯 말을 했습니다. 순간 어이가 없었습니다. 기껏해야 저랑 서너 살 차이밖에 나지 않아 보이는데 먼저 결혼했다는 이유만으로 저를 이렇게 애 취급하는 건가 싶어 불쾌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물론 잘생겼다는 말은 기분 좋았지만 그건 누가 봐도 영혼 없는 립 서비스였죠. 저는 그 순간 그녀가 아무리 우리 어머니에게 잘하고 예의 바른 척해도 본질은 예 있는 사람을 연기하는 싸가지 없는 사람이라고 단정해버렸습니다. 심대살. 한 사람에게서 이토록 강렬한 매력과 동시에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걸까? 이 감정의 정체는 대체 뭘까? 저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감추고 억지 미소를 지으며 서둘러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에 대한 저의 첫인상은 솔직히 말해 최악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외모에서 풍기는 아우라에 순간적으로 압도당했던 것도 사실이지만 저를 대하는 그녀의 태도는 제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마치 다 큰 어른이 유치원생에게 사탕 주며 어이구 착하다 하는 듯한 그 느낌,
그날 이후로 저는 그녀를 의식적으로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인지 그녀와 어머니의 관계는 날이 갈수록 더욱 돈독해졌고 그녀는 저희 집의 거의 준가족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아파트 입구에서 잠깐씩 나누던 담소가 날이 너무 덥다는 어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 저희 집 거실로 장소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날을 기점으로 그녀는 거의 매일같이 대낮 시간에 저희 집을 방문해 시간을 보내고 가곤 했습니다. 어머니와 그녀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과일을 먹으며 수다를 떨었고 거실에서는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제 방 문틈으로 스며들어올 때마다 저는 마치 불청객이 된 듯한 기분에 사로잡혔습니다. 이 집은 분명 제 집이기도 한데 저는 제 방이라는 작은 섬에 갇힌 채 숨을 죽여야 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집에 오는 시간만 되면 최대한 방 안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화장실 가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죠. 거실에서 들려오는 그녀의 목소리를 확인하고 두 사람이 한창 이야기에 빠져 있을 때를 노려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걸어 나와 최대한 빨리 용무를 해결하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한 번은 너무 급해서 타이밍을 잘못 맞추는 바람에 화장실 문을 열고 나오다 거실에 있는 그녀와 눈이 마주칠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다행히 그녀는 TV에 정신이 팔려 저를 보지 못했지만 그날 이후로 저는 더욱 철저하게 저 자신을 방 안에 가두었습니다. 이건 뭐 집주인이 세입자 눈치 보는 것도 아니고 내 집에서 내가 왜 이래야 하나 싶어 서러운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제 속도 모르고 몇 번이나 저를 밖으로 불러내려 하셨습니다. 아들, 나와서 인사 좀 드려라. 저 새댁이 너 궁금해 하더라. 그럴 때마다 저는 자는 척, 인기척도 내지 않고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습니다. 어머니는 몇 번 문을 두드리다. 쯧쯧. 저놈의 자식은 맨날 잠만 자. 하고는 이내 포기하셨죠. 제가 그녀를 피하는 이유는 단순히 첫인상이 나빴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무기력한 제 현실을 더욱 선명하게 비추는 거울 같았기 때문입니다.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매일같이 활기차게 살아가는 그녀와 방구석에 처박혀 미래에 대한 불안감만 키워가는 제 모습은 너무나도 대조적이었습니다. 그녀의 밝은 웃음소리는 제게 너는 지금 뭘 하고 있니? 라고 묻는 것 같았고 저는 그 질문에 대답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집에서 유령처럼 지냈습니다. 그녀가 찾아오면 저는 그림자가 되고 그녀가 돌아가고 나서야 비로소 저는 다시 사람이 되었습니다. 거실에 남아있는 그녀의 희미한 향수 냄새를 맡을 때면 알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경멸과 호기심, 그리고 아주 약간의 동경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그녀를 피하려는 이 노력이 오히려 내 모든 신경을 그녀에게 집중시키고 있는 건 아닐까? 이건 회피일까? 아니면 나도 모르는 관심의 또 다른 형태일까? 저는 제 마음을 저조차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녀가 없는 조용한 집 안의 공기가 저를 숨쉬게 하는 유일한 산소라고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낼 뿐이었습니다. 사람의 인생이란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렇게 필사적으로 피하려고 했던 존재와 결국에는 정면으로 마주해야만 하는 순간이 오고야 마니까요. 마치 코미디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날의 저는 완벽하게 무방비한 상태로 그녀 앞에 내던져졌습니다. 그날은 잠깐 우체국에 다녀올 일이 생겨 외출을 했습니다. 지갑과 붙이려던 서류 봉투만 달랑 들고 나섰죠. 항상 방에만 틀어박혀 있으니 제가 잠깐 나간 것을 어머니는 전혀 눈치채지 못하셨던 모양입니다. 제가 우체국에서 일을 보고 돌아왔을 때 집 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잠시 외출하신 거라 생각하고 무심코 현관문 손잡이를 돌렸지만 문은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등 뒤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서울에서 자취할 때는 항상 번호키를 썼기 때문에 열쇠를 챙겨 다니는 습관이 없었습니다. 본가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집 현관문이
여전히 구식 열쇠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깜빡했던 겁니다. 어머니께 전화를 걸어보려 했지만 핸드폰은 제 방 책상 위에 고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진퇴양난, 푹푹 찌는 한여름 대낮에 저는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동네 친구들은 대부분 저처럼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나 있었고 딱히 이 시간에 저를 반겨줄 만한 곳도 없었습니다. 난감했습니다. 멍하니 아파트 현관 앞에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만 쳐다보고 있자니 제 자신이 너무나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저는 아파트 현관 근처에 있는 벤치에 자리를 잡고 앉아 기약 없이 어머니를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찌는 듯한 더위에 아스팔트에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매미 소리는 귀를 찢을 듯 울어댔습니다. 1분 1초가 고문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굴욕적인 상황이 어쩌면 저 단단해 보이던 벽을 무너뜨릴 유일한 기회는 아니었을까라고 훗날에야 생각했지만 당시에는 그저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익숙한 실루엣 하나가 제 앞을 지나갔습니다. 하늘하늘한 치매 벙벙한 티셔츠를 입은 모습,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보기 드문 세련된 스타일, 바로 그녀였습니다. 순간 망설였습니다.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이대로 땀을 뻘뻘 흘리며 어머니를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굴욕을 감수하고 그녀에게 도움을 청할 것인가? 제 안에 두 자아가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하지만 이글거리는 태양은 제 자존심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저는 결국 백기를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쭈뼛거리며 그녀에게 다가가 하고 말을 건넸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더니 이게 누구냐는 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이내 생긋 웃으며 인사를 했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웃는 모습이 예뻐 보였습니다. 웃을 때마다 살짝 들어가는 보조개가 있다는 것도 그날 처음 알았죠. 그 미소의 순간 넋을 잃고 무슨 말을 하려 했었는지조차 까먹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어쩐 일이야 동네 꼬마처럼 벤치에 앉아서 하는 그녀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에이, 이 여자 또 시작이네. 하지만 지금은 그녀의 심기를 건드려서 좋을 게 없는 상황. 저는 최대한 공손한 표정을 지으며 지금 집 문이 잠겨서 그런데 혹시 전화 한 통만 빌릴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제 딱한 사정을 들은 그녀는 뭐가 그렇게 재미있는지 깔깔거리며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등짝을 어이구 어떡하니 하며 찰싹찰싹 때리는 것이었습니다. 기분이 나쁘기보다는 오히려 당황스러웠습니다. 최근 몇 달간 여자와 이렇게 가까이서 신체 접촉을 해본 게 언제였던가 싶어 괜히 기분이 묘해졌습니다. 그녀는 흔쾌히 가방 안에서 전화기를 꺼내 제게 건네주었습니다. 그 순간 제 눈은 번쩍 뜨였습니다. 그녀가 건네준 핸드폰 화면에는 제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는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눈부신 햇살 아래서 비키니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그녀의 모습. 아마 여름 휴가 때 찍은 사진을 배경화면으로 해놓은 모양이었습니다. 수수하고 단아한 평소 모습과는 180도 다른 과감하고 건강미 넘치는 모습에 순간 숨을 헙 하고 들이마셨습니다. 그녀도 제 시선을 느꼈는지 자기가 뭘 보여줬는지 깨닫고는 흠칫하며 얼굴을 붉혔습니다. 아, 이거 얼마 전에 휴가 다녀와서 찍은 건데 마음에 들어서 라며 괜히 횡설수설 변명을 늘어놓는 모습이 어딘가 귀엽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시선을 돌리고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통화 내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친구분들과 모임이 있어 멀리 나와 계셨고 저녁 늦게나 들어오실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어머, 어쩌니 어디 가 있을 때 있으면 가 있거라 하는 말을 끝으로 전화는 허무하게 끊겼습니다. 가 있을 곳이 있었다면 애초에 이 땡볕 아래서 이러고 있지도 않았을 겁니다. 절망적인 표정으로 전화를 끊는 제 모습을 그녀가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나 봅니다. 왜? 어머니 늦게 오신대? 저는 하는 수 없이 그렇다고 갈 곳도 없다고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고민하는 듯 보였습니다. 아무리 어머니와 친하게 지내는 사이라고 해도
신혼 살림을 차린 집에 저 같은 젊은 남자를, 그것도 남편이 없는 시간에 들이는 것은 분명 부담스러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녀의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짧은 망설임을 보며 저는 그냥 괜찮다고 여기서 기다리겠다고 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결심을 한 듯 날씨가 이렇게 더운데 밖에서 어떻게 기다려? 우리 엄마 오실 때까지만 우리 집에 가 있어. 라며 제 손목을 덥석 잡고 이끌었습니다. 자존심 같아서는 뿌리치고 싶었지만 그 결정을 내리기까지 그녀도 많은 고민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저렇게나 사이가 좋은 사람인데 그 성의를 무시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도 제가 그동안 자신을 일부러 피했다는 것을 어렴풋이 눈치채고 있었을 텐데 여기서 제가 거절했다가는 괜히 어머니의 체면까지 깎아내리는 꼴이 될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녀의 호의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앞장서서 걷는 그녀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여름 햇살이 얼마나 뜨거운지 틀어 올린 그녀의 머리카락 뒤로 드러난 목덜미에 땀 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반짝였습니다. 운동을 열심히 한 몸매가 아니라서 그런지 오히려 목에서 어깨로 떨어지는 선이 더 야들야들하고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걸을 때마다 묶어놓은 말총머리가 좌우로 경쾌하게 흔들렸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괜히 그녀가 동네에 사는 유부녀가 아니라 그냥 한 명의 여자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보겠다는 불순한 마음이 아니라 그만큼 저도 긴장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상상 속에서는 그렇게 대담했던 내가 왜 현실에서는 숨소리 하나 내는 것조차 이렇게 두려운 걸까? 그녀를 따라 그녀의 아파트 앞에 도착했고 엘리베이터에 나란히 몸을 실었습니다. 그 좁고 밀폐된 공간 안에서 그녀의 샴푸 냄새와 은은한 향수 냄새, 그리고 약간의 땀 냄새가 뒤섞여 제 코끝을 간질렸습니다. 괜히 심장이 두근거려 침을 꿀꺽 삼켰는데 그 소리가 그녀에게 들릴까봐 조마조마했습니다. 가만 생각해보니 이 시간이면 그녀의 남편은 아직 회사에 있을 시간, 아무도 없는 빈집에 그녀와 단둘이 있게 된다는 생각이 들자 긴장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집 안은 신혼부부의 집답게 깔끔하고 아기자기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소파로 안내하고는 TV를 켜주었습니다. 그러고는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더니 뜬금없이 아이들이 보는 만화 채널에 멈추는 것이었습니다. 저번부터 느꼈지만 이 여자는 정말 나를 초등학생 정도로 보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에 허수음이 나왔습니다. 조하,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애가 아니라 남자라는 걸 확실히 보여주겠어. 어떻게 하면 나의 남자다움을 어필할 수 있을까? 머릿속으로 온갖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는데 그녀가 주방에서 과자와 음료수를 들고 와, 제 옆에 털썩 앉는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제 옆에 앉는 순간 방금 전까지 머릿속을 가득 채웠던 온갖 대담한 상상들은 하얀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방으로 데려가는 상상은커녕 그녀의 팔이 제 팔에 닿을 듯 말 듯한 그 아슬아슬한 거리감만으로도 제 심장은 터질 것 같았습니다.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척 TV 화면에 시선을 고정한 채 과자를 오물거렸고 저는 어색하게 음료수 캔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그 어색함을 깨기 위해 그녀가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여자친구는 있어. 잘생겨서 인기 많겠다. 또 그 레퍼토리였습니다. 저는 대체 그녀의 눈에 몇 살로 보이는 걸까? 진지하게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나름대로 저와 그녀 사이의 어색한 공기를 걷어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질문들은 오히려 저를 더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차마 퉁명스럽게 대답할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 저는 그녀의 집에 신세 지고 있는 처지였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저는 무언가에 홀린 듯 그녀의 어깨를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아까 밖에서 흘렸던 땀 때문에 벙벙했던 티셔츠가 그녀의 몸에 살짝 달라붙어 어깨와 쇄골의 라인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녀의 목선에만 신경을 쓰고 있었는데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
또 다른 매력이 느껴졌습니다. 그녀가 나를 몇 살로 보든 어떻게 생각하든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가 저를 이렇게 경계심 없이 대하는 것이 어쩌면 더 좋은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엉뚱한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도 이 집에 그녀와 저 단둘뿐이라는 사실이 자꾸만 저를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시선을 어디다 둬야 할지 몰라 저도 모르게 고개를 살짝 숙였는데 이번에는 그녀의 발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여름 집 아니라고 양말도 신지 않은 채 맨발이었습니다. 희고 가느다란 발목과 가지런히 정돈된 발가락, 정말이지 고개를 올려도 시선을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건 정말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어쩌다 보니 그녀도 제 시선을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한참 저에게 시덥잖은 질문들을 던지고 있던 그녀의 말이 순간 뚝 끊겼습니다. 그녀가 긴장한 듯 침을 꿀꺽 삼키는 소리가 TV 소리를 뚫고 제 귀에 똑똑히 들릴 정도였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 사이에는 다시 무거운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그녀가 어떻게든 이 분위기를 전환해 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과자 좀 더 가져올게. 그녀는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 순간 사건이 터졌습니다. 갑자기 악 하는 비명과 함께 그녀가 제 위로 풀썩 쓰러졌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이라 저도 피할 틈이 없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그녀의 상체가 제 가슴팍에 완전히 겹쳐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부드러운 머리카락이 제 뺨을 간지럽혔고 그녀의 숨결이 귓가에 느껴졌습니다. 알고 보니 자리에서 갑자기 일어나다가 다리에 쥐가 난 것이었습니다. 아마 저 때문에 계속 긴장하고 있다가 갑자기 움직이면서 근육이 놀랐던 모양입니다. 그녀는 다리가 아프다고 신음하면서도 이 민망한 자세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괜히 제가 몸을 움직였다가는 상황이 더 어색해질 것 같아 당황한 채로 몸만 굳어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제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그녀에게까지 들릴 것만 같았습니다. 의도치 않은 그 순간의 스침이 수만 마디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달해버린 건 아닐까? 이 어색함은 이제 우리 관계를 끝내는 걸까? 아니면 새롭게 시작하는 걸까? 짧은 시간 동안 머릿속에서 수만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다행히 쥐가 난 것이 조금 풀렸는지 그녀가 잠시 제게 기댄 채 숨을 고르다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토마토처럼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그녀도 많이 어색했는지 자리에서 일어나고부터는 나 잠깐 볼일 좀 일하며 말을 얼버무리더니 TV나 보고 있으라는 말을 남기고 자기 방으로 휙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녀가 방으로 들어간 뒤 거실에는 저와 만화 채널의 요란한 배경음악만이 남았습니다. 방금 전의 상황이 꿈이었나 싶을 정도로 비현실적이었습니다. 제 가슴팍에는 아직 그녀의 온기와 샴푸 향이 희미하게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소파에 앉아 손가락만 꼼지락거렸습니다. 잠시 후 그녀의 방 안에서 전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았는지 대화 내용이 어렴풋이 들려왔습니다. 귀를 기울여 들어보니 저희 어머니와 통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 이 어색하고 불편한 분위기를 견디다 못해 어머니가 언제쯤 오시는지 다시 한번 확인 전화를 하려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높았고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 어머님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러면 편하게 있다가 갈 거예요. 하지만 통화 내용을 들어보니 상황은 그녀의 바람과는 정반대로 흘러가는 듯했습니다. 어머니는 오히려 제가 그녀의 집에 있다는 사실에 안심하고 더 늦게 들어오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평소에도 눈치가 없는 분이시긴 했지만 오늘은 정말이지 원망스러울 정도였습니다. 그녀도 차마 어머니를 재촉할 수는 없으니 네, 알겠습니다. 도착하시면 전화 주세요. 하고 힘없이 전화를 끊는 듯 했습니다. 잠시 후 그녀가 다시 거실로 나왔습니다. 얼굴은 아직도 살짝 붉었지만 아까보다는 조금 진정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어머니가 좀 더 늦으신데 라며 방금 통화한 내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는 다 듣고 있었지만 처음 듣는 척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더니 그녀가 갑자기 배고프겠다. 저녁 차려줄게 하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 어색한 시간을 조금이라도 빨리 보내기 위해 할 수 있는 건 뭐든 다 하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결국 저는 그녀와 마주 앉아 저녁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청순하고 단아한 외모에 걸맞게 음식도 정갈하게 담겨 있었고 간도 자극적이지 않고 삼삼했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 우리는 거의 아무 말도 나누지 못했습니다. 그저 숟가락과 젓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만이 어색한 정적을 채울 뿐이었습니다. 그녀와 이렇게 마주 앉아 있으니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과 결혼하면 매일 이런 광경을 보면서 밥을 먹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처음으로 그녀의 남편이 부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녀의 남편이었다면 이 어색한 침묵조차도 달콤하게 느껴졌을까요? 그렇게 침묵의 식사가 계속되던 중 그녀의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그녀의 남편인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제 눈치를 살피더니 이내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마치 제가 이 공간에 없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며 전화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응, 자기야, 나 집이지. 밥 방금 먹었어. 혼자 먹었지. 그럼 누구랑 먹어? 그녀의 목소리는 한없이 다정하고 애교가 넘쳤습니다. 아무래도 남편 입장에서 자기가 없는 집에 낯선 남자가 와 있다는 사실을 알면 기분이 나쁠까봐 배려해서 없는 척을 하는 것이겠지요. 그녀의 거짓말이 나를 이방인으로 만들었을까? 아니면 오히려 우리 둘만의 비밀을 공유한 공범으로 만든 걸까? 저는 순식간에 그녀와 남편 사이의 비밀스러운 공간에 침입한 불청객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전화 통화가 끝나고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어색함을 깨기 위해 제가 먼저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습니다. 남편분은 오늘 안 들어오시나 봐요. 제 질문에 그녀는 잠시 저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제 질문이 어쩌면 무례하게 들릴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그 질문 외에는 다른 어떤 말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 어색한 침묵을 깨기 위해서라면 뭐라도 해야 했습니다. 놀랍게도 제 질문은 딱딱하게 굳어있던 분위기를 깨는 망치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남편과의 통화 이후에 여유를 되찾은 듯 보였습니다. 그녀는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회식이래. 늦게 들어온다고 하네. 그러고는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덧붙였습니다. 남편 말고 이 집에 들어온 남자는 네가 처음이야. 아마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아마라는 작은 단서가 붙긴 했지만 그 말은 제 심장을 쿵 하고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가 더 이상 저를 동네 꼬마나 철부지 취준생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녀 역시 저를 남자로 의식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아까의 그 넘어지는 사고와 남편에게 저의 존재를 숨겼던 그 전화 통화가 우리 사이에 있던 투명한 벽을 허물어버린 것입니다. 어째서 가장 큰 거짓말 뒤에야 비로소 우리는 가장 진실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된 걸까? 그 말을 시작으로 우리는 극적으로 그 어색한 분위기를 깨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막혀있던 댐의 수문이 열린 것처럼 말문이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 대해 궁금했던 것들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왜 저를 처음 봤을 때부터 반말을 했는지, 왜 애취급을 했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멋쩍게 웃으며 제가 너무 어려 보여서 당연히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재수생쯤으로 생각했다고 실토했습니다. 덥수룩했던 머리 스타일과 어딘가 세상 물정 모르는 듯한 제 표정이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제가 재수생으로 보여요? 저 군대도 다녀온 예비역인데요. 제 말에 그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정말 전혀 그렇게 안 보이는데 라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저도 용기를 내어 그녀의 나이를 물었습니다. 저는 많아봐야 27, 8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대답은 제 예상을 완전히 박살 내버렸습니다. 나 35인데. 35. 저보다 무려 10살이나 연상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35으로 보이지 않는 엄청난 동안이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제가 기껏해야 서너 살 많은 누나라고 생각하며 속으로 그녀를 무시하고 그녀의 반말에 기분 나빠했던 모든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알고 보니 저는 10살이나 많은 어른에게 버릇없이 굴었던 철부지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서로의 나이를 알게 된 후 우리는 서로를 보며 한참을 웃었습니다. 그동안 서로에게 가졌던 오해와 편견들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어쩐지 하는 행동이 애 같지 않더라니 라며 농담을 던졌고 저는 누님이라고 불러야겠네요. 라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그제야 모든 것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저를 애 취급했던 것은 정말로 제가 그렇게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오해가 풀리고 나니 오히려 그 무거웠던 분위기는 순식간에 가볍고 편안한 공기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처럼 스스럼 없이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에 대한 거대한 오해가 풀리자 우리 사이의 공기는 놀랍도록 편안해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저를 꼬마 취급하는 싸가지 없는 유부녀가 아니었고 저 역시 그녀에게 방 구석에 틀어박힌 반항적인 백수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비로소 동등한 어른 대 어른으로 혹은 조금은 특별한 누나와 동생으로 마주 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제 상황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녀는 제가 왜 하루 종일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는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조금 부끄러웠지만 서울에서 취업에 실패하고 본가로 돌아온 이야기,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해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는 동안 그녀는 예의 그 선생님 같은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저에게 놀라운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그녀의 직업이 바로 취업 컨설턴트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결혼과 함께 잠시 휴직계를 내고 쉬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그녀가 제게 던졌던 여자친구는 있어, 인기 많겠다, 와 같은 다소 엉뚱한 질문들이 사실은 그녀의 직업적인 습관에서 비롯된 아이스 브레이킹용 멘트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평가하듯 빤히 쳐다보던 그 눈빛 또한 사람의 장단점을 파악하려는 컨설턴트의 예리한 관찰력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그토록 싫어했던 그녀의 모습이 사실은 나를 구원해줄 가장 큰 무기였다는 걸 알았을 때 이 감정은 존경심일까? 아니면 이미 다른 형태로 변해버린 애정일까? 그녀는 제게 이력서 같은 거 있으면 한번 가져와봐. 내가 봐줄게.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작정 아무 데나 이력서를 넣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이라며 제대로 된 목표를 설정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는 이쪽 업계에서 꽤 유명한 실력자였습니다. 그녀의 이름을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 관련 기사와 인터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그동안 바로 옆집에 귀인을 두고도 저의 얕은 편견과 자존심 때문에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녀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매일같이 그녀의 집을 찾아가 그녀의 지도를 받으며 취업 준비에 매달렸습니다. 그녀는 제 이력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뜯어 고쳐 주었고 자기소개서의 방향을 잡아 주었으며 예상 면접 질문을 뽑아 실전처럼 모의 면접까지 진행해 주었습니다. 그녀의 코칭은 날카롭고 정확했습니다. 저 스스로도 몰랐던 저의 장점들을 끄집어내 주었고
단점은 어떻게 보완해야 할지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그녀의 새로운 모습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일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프로페셔널하고 냉철했지만 가끔은 허당끼 있는 모습으로 저를 웃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함께 저녁을 먹고 커피를 마시며 미래에 대한 고민을 나누는 시간들이 쌓여갈수록 저는 점점 더 그녀에게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존경심이나 고마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단순한 컨설턴트나 옆집 누나를 넘어 한 명의 여자로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이 출장해서 돌아오지 않는 밤, 둘이서 늦게까지 자기소개서를 수정하다가 문득 찾아온 정적 속에서 서로의 눈을 마주쳤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을, 하지만 저는 그 마음을 결코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있는 사람이었고 저는 이제 막 새로운 시작을 앞둔 처지였으니까요. 그녀의 도움은 실로 놀라웠습니다. 그녀가 짚어준 대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수정하고 그녀가 추천해준 몇몇 기업에 지원하자 거짓말처럼 서류 합격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수십 통을 보내도 답장 하나 없던 곳들이었는데 말입니다. 저는 기쁨과 동시에 그녀에 대한 경외심을 느꼈습니다. 최종 면접을 앞두고 그녀는 자신의 일처럼 발벗고 나서서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실제 면접관처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며 저를 압박했고 제 답변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해 주었습니다. 그녀의 집 거실은 어느새 저만의 취업 사관학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그토록 원하던 기업 중 한 곳에서 최종 합격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합격 소식을 알리는 이메일을 확인한 순간 저는 저도 모르게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가장 먼저 그 기쁨을 나누고 싶었던 사람은 당연히 그녀였습니다. 저는 곧장 그녀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고 나온 그녀에게 합격 소식을 전하자 그녀는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며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정말 잘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녀의 따뜻한 품에 안겨 있으니 그동안의 고생과 서러움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저는 곧 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제가 합격한 회사는 서울에 있었습니다. 그토록 벗어나고 싶었던 본가를 떠나 다시 서울로 가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것은 동시에 그녀와의 이별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매일같이 그녀의 집에서 시간을 보내며 그녀와 함께 웃고 떠들던 그 시간들이 이제 곧 끝난다고 생각하니 가슴 한쪽이 아려왔습니다. 합격의 기쁨보다 그녀와 헤어져야 한다는 아쉬움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성공을 향해 달려온 이 길의 끝에서 나는 얻은 것일까? 잃은 것일까?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나는 다른 선택을 했을까? 출근 날짜는 생각보다 빨리 다가왔습니다. 저는 서울에 집을 구하고 이사 준비를 하느라 정신없는 며칠을 보냈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저는 그녀에게 줄 작은 선물을 사서 그녀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동안의 고마움을 전하고 제대로 된 작별 인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그녀의 남편이 일찍 퇴근해 집에 와 있었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마주친 그녀의 남편은 인상 좋은 사람이었고 제게 어머니가 말씀하시던 그 아드님이시군요. 취직 축하드립니다. 아내가 동생처럼 많이 챙기던데 서울 가서도 가끔 연락하고 지내세요. 라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얼떨결에 악수를 하고 그녀에게는 제대로 된 인사도 하지 못한 채 선물만 겨우 건네주고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길고 길었던 백수 생활은 끝이 났고 그녀와의 짧지만 강렬했던 인연도 막을 내렸습니다. 서울에서의 직장 생활은 바쁘고 힘들었지만 저는 그녀 덕분에 잘 적응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가끔 그녀에게 연락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녀의 남편 얼굴이 떠올라 차마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명절 때나 가끔 부모님 댁에 내려갔지만 그때는 당연하게도 그녀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녀의 가족은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갔다는 소식을 어머니를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연락은 자연스럽게 완전히 끊기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녀가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돌이켜보면 지금의 저를 있게 한 것은 온전히 그녀의 도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변변찮은 감사의 말 한마디 제대로 전하지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그녀가 이 사연을 듣게 된다면 제가 항상 고마워하고 있으며 결코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어두웠던 시절, 한 줄기 빛이 되어주었던 나의 누나, 나의 선생님, 그리고 나의 첫사랑이었던 그녀에게 이 자리를 빌려 늦은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조금은 아쉬운, 그래서 더 기억에 남는 인연에 대한 이야기였네요. 우리의 삶 속에도 이렇게 스쳐 지나갔지만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는 소중한 사람들이 있겠지요. 그 기억들이 때로는 우리를 웃게 하고 때로는 조금은 아프게 하지만 결국 그 모든 순간들이 모여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을 겁니다. 이제 복잡한 생각들은 잠시 내려놓고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 시간입니다. 오늘 밤에는 좋은 꿈만 꾸기를, 당신의 밤이 부디 평온하기를 바랍니다. 창밖의 모든 소음은 부드러운 자장가처럼 들리고 당신을 감싸는 이불은 포근한 구름처럼 느껴질 거예요.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이제 모든 걱정은 밤의 어둠에 맡겨두고 고요한 휴식의 세계로 천천히 빠져들어 보세요.